자, 오늘 투자론인데 220쪽. 오늘 9시부터 원수습수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그 주변에 고사장이 어디가 배치됐는지 한 명만 등록을 해보면 고사장이 어디가 배치됐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한 명이라도 접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동안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 좀 지나봐야 알겠네요. 뭐 우리 주변에 고사장에 배치된 데 있으면 가장 가까운 데에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투자론 한 8개 이상을 예상을 하고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앞에 1장에 투자와 투기 이 부분은 이제 요 개요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지렛대과에서 지분순위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분석, 거기에서 한 문제 정도를 예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1번에서 뭐 1번부터 그 앞부분에 투자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없으니까 쭉 풀어보시면 돼요. 그냥 뒷장에 넘겨가지고 5번 문제를 봐요. 5번에 2번 지문 보면은 우리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 이득이 있죠. 근데 거기에 소득이득이 바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이고 자본이득이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이죠. 지금 반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득을 계산할 때는 영업수지, 바로 세후현금 수지를 측정해서 세후현금 수지가 바로 소득이득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본이득은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 바로 지분복귀액이죠. 세후 지분복귀액이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반대로 설명돼서 틀려 있고, 여기 3번 지문에 투자는 성숙지, 미성숙지를 포함한 모든 수익성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성숙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항구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할 목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숙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는 단기에 양도 차익난을 획득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만 하는 행위가 투기이기 때문에 그죠? 미성숙지를 대상으로 해서 값이 싼 토지를 매입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처분해서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가 투기예요. 그래서 투자는 주로 성숙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투기는 미성숙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 참고를 한 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내용이 어려운 문제는 없어. 어려운 지문들은 거기에 리얼 지문을 보면은 투기는 주택 문제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는 물론 이제 안 좋은 단점들이 많겠죠, 그죠? 투기가 발생하면은 시가를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수출에 악영향도 오고, 또 택지 가격을 인상시켜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주고, 상당히 역기능이 많은데, 투기가 주는 순기능도 있어요. 그 투기가 주는 순기능이 바로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발하게 이제 사모으고자 한다. 그러면 자가주택 소유가 확대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투기가. 이 투기가 안겨다주는 순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투기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한 게 기회 두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7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 자, 7번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총자본 수익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어 부의 지렛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자본 수익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총자본 수익이 증가할까? 총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죠? 그게 4번인가 5번 지문에 보면 총자본 5번 지문에 있네. 총자본 수익률은 순영업 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총투자 금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게 바로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이죠. 그지? 총투자 금액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빼고 남는 거죠. 만약에 그 총투자 수익률을 산정할 때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익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면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익을 가지고 총투자 수익률을 산정하면 이자가 영향을 미치겠죠. 원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 지출되냐에 따라서 총투자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순영업 소득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요. 이 순영업 소득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관계가 없죠. 부채 수익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무리 상승해도 총 자본 수익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비용이 가다하기 때문에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와 부의 지렛대 효과와 영의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정의 지렛대 효과가 예상돼야 부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죠. 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크다거나, 또 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이 저당 수익률이 바로 대출 이자율이잖아요. 대출 금리. 이거보다 더 높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또 부의 지렛대 효과는 반대로 지분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크거나 총자본수율보다 저당 수익률인 대출 금리가 더 높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저당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총자본수율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커지면은 금리가 가다해서 이제 수익이 감소해서 손실이 처될 수는 있어요. 부의질의 효과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총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 있어요. 총자본 수익률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령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지분수율과 총자본수율은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렇지. 이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부채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상환할 원리가 없으니까 이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 수령은 같겠죠. 그죠? 그리고 또 부채를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지렛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이게 어떤 경우죠? 영의 지렛효과입니다. 지분수율과 총자본수율이 같거나 또 총자본수율과 저당수익률이 일치할 때 바로 영의 지렛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전액 총자본 자체가 전액 뭐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분수율하고 총자본수율이 같다는 말이지. 부채 없이 투자한다는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지렛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또 금융상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면 금융상 위험 피할 수가 있죠. 금융상 위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렛대 효과도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죠? 부채를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고 또 지분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더 크다. 그러면 바로 이거야. 이게 이제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고 또 지분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크다. 요거는 이제 정의지렛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죠. 그지? 이 지렛 효과에서는 정의지렛 효과와 부의지렛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 투자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작년 출제된 문제인데 이거는 읽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5번 지문을 보면 1, 2, 3, 4번은 전부 다 그죠. 경비를 절감하거나 공실률을 최소화시키거나 또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절세 효과를 도발한 것들은 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죠. 근데 5번에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수보다 더 크다. 그 말이 뭐죠? 부의지렛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봐봐. 이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수보다 더 크다.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수보다 그러면은 부의지렛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죠.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부채 비율을 더 늘린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부채가 가다해가지고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데 부채 비율을 더 높여버리면 상환할 원리금이 더 크게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부의지렛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게 수익률이 더 크게 감소해버리게 되겠지. 그렇다면 이거는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실만 초래해가지고 빚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작년 문제지만 이런 것도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자, 9번으로 가서 요 9번 문제가 이제 27회가 아니고 28회 때 출제된 문제죠. 근데 요 문제가 이제 니은 지문 때문에 답이 틀려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그 문제입니다. 이 9번 문제가.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지문은 지금 여러 개가 수정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기획의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채를 활용하면은 부채가 증가할수록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죠. 지렛대 효과에서 수익률이 더욱 증가하지만 위험도 똑같이 증가해요. 무슨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금융상 위험, 그죠? 그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채무를 불행할 금융상 위험도 똑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위험이 감소한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니은에 부채 비율이 50%, 부채 비율은 지금 0.5입니다. 그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 10%, 그리고 저당 수익률이 바로 대출금리죠. 대출금리가 8%라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11%가 됩니다. 자, 이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여러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분 수익률. 지분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지분 수익률이겠죠. 그죠? 요 수익이 뭘 뜻하죠? 순영업소득, 순수익을 뜻하는 거야. 근데 지분에서 나온 수익을 계산할 때는 이 순영업소득이 전체 수익으로 다 가서는 안 돼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수익이 바로 지분에서 나온 수익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 수익을 구할 수 있고요. 지금 그 니은지문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이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에서 대출 금리, 저당 수익률을 뺍니다. 총자본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 대출 금리를 뺀 값에 부채 비율을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부채에 대한 대가가 되거든. 거기에다가 총자본 수익률을 한 번 더 합쳐주면은 지분 수익이 됩니다. 지금 총자본 수익이 몇 프로라 그랬죠? 거기 10%라 그랬나? 10%. 그럼 10% 플러스 총자본 수익이 10%고 저당 수익률 대출 금리가 8%라 그랬나? 8%죠. 이걸 빼고 부채 비율은 50% 그랬을까? 0.5가 되겠죠. 그죠? 그럼 10에서 8을 빼면 2%인데 2%에서 0.5니까 1%가 되겠죠? 1%하고 앞에 10을 합치니까 자기 자본율은 11%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분 수익률을 이런 형태로 구할 수도 있는데 그 28회 때 요 니은 지문 때문에 답이 잘못돼 가지고 그죠?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 그래서 요 형태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한 거는 앞으로 나올 확률 없습니다. 요거는 니은 지문은 15회 때 이미 출제된 기출 유형인데 이걸 응용해 가지고 이제 냈다가 잘못 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반영될 확률은 없고 다른 형태로 이제 지분 수익을 구하는 요령이 있죠. 그걸 나중에 그 밑에 10번 문제처럼 지분 수익을 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10번이나 12번처럼 요 유형을 익혀야 되고 9번하고 9번의 니은 지문하고 11번이 똑같은 문제라. 그럼 지금 그 9번의 니은 지문, 요렇게 지분수를 구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요걸 구하려면은 부채 비율을 알아야 되거든. 부채 비율을. 근데 이 부채 비율이 뭡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죠. 지분에서 부채가 찾아봤는데 이 부채가 바로 대부 비율이라. 그리고 지분이 지분 비율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이 부채 비율 구하는 요령 했지?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 같으면 지분 비율도 50%가 되니까 부채 비율은 100%가 되지. 1이 나와야 되죠. 요 요령을 알면은 이제 거기에 11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대부비율이 20%인 경우와 대부비율이 50% 높아질 때 자기자본 수익이 몇 프로 상승하는가. 여기 이제 대비해 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죠. 요 공식에 대비해서 풀면은 자기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로 변하는지 알거든요. 요 유형이 15에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 11번 문제가 15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반영되는 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11번 X 해버려 그냥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알려주는 것도 모르는데 뭐 괜히 시험에 안 나올 것까지도 알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데 또 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9번의 니은 지문하고 11번 유형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9번의 디귿으로 다시 갑니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맞나 틀리나? 지금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말은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이 감소해서 손실이 초래된다는 뜻이죠. 근데 왜 부의 지렛효과가 발생합니까? 이유가 부의 지렛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봐봐. 지분수보다 총자본수익이 크거나 또 총자본수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높아서 생긴 게 부의 지렛효과죠. 이 저당 수익률이 대출 금리입니다. 그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수익이 감소해서 손실이 초래되는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을 예를 들어서 그지? 연이율은 30%로 정해져 있어요. 연이율이 30%야. 근데 부채를 50% 썼을 때 연이율 30% 이자 그대로 나가야 되죠. 근데 부채를 50%에서 30%를 줄인다. 그렇다고 이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자는 어차피 연 30% 지불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자 주고 나면 어차피 수익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부의질의 효과로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부의질의 효과가 정의질의 효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가 돼야? 이율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거냐,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정의질의 효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죠? 이자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낮춘다면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채 비율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 대출 금리를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자율만 줄인다면은 이자만 적게 나가면 얼마든지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을 줄인다고 해서 60%를 40%를 줄인다고 이자가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아니고 대출 금리, 이 이자율을 낮추어야만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리얼의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 이거는 이제 영의 지렛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죠. 그럼 부채 비율을 늘리든 줄이든 부채 비율이 아무리 변해도 수익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영의 지렛 효과는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동이, 정감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영의 지렛 효과, 중립적 지렛 효과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혀 변동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리얼은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지렛 효과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우리 10년 동안 6문제가 그죠?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5문제가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 수익률은 2년에 한 문제 계산 문제로 반드시 등장한다는 뜻이죠. 올해 나올 차례입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가 주로 이제 10번 형태처럼 나오는데 10번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 12번을 봐요. 요 28회 기출 문제입니다. 12번이 28회 때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40억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한다. A와 B의 투자단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A는 지금 40억이 모두 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없죠. 그리고 순영업 소득은 4억이에요. 그리고 B는 이제 40억 중에 4억만 자기자본으로 투입을 하고 36억은 빌렸다. 연 8% 이자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순영업 소득이 연 얼마? 4억이 예상된다 말입니다. 그 지금 먼저 A부터 구해봐.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지분에서 이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A는 먼저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40억이 전부 자기 자본이죠. 근데 수익은 얼마 난다 그랬지? 순영업 소득이 4억 예상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채가 없다면 자기 자본이 전부 투자 금액이 전부 자기 자본이면 부채가 없으니까 이자 나갈 게 없죠. 그럼 4억은 전부 지분에서 나온 수익이 되니까 당연히 4억에 40억에 4억이니까 10%가 되겠죠. A는 그죠? 지분 수익이 10%인데 B는 지금 지분이 얼마입니까? 40억 중에 4억만 지분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그지? 4억 지분으로 투자하고 36억을 빌리죠. 근데 4억 투자하면은 순영업 소득이 4억이 예상되나? 요 4억은 전부 내 몫이 아니죠.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가 얼마고? 36억이 부채죠. 그리고 여기에 연이율이 몇 프로라 그랬지? 8%. 8% 이자가 나가야 되겠지, 그지? 그럼 6, 8, 48, 2, 3은요, 3, 6, 18이니까, 이자가 얼마나 나가야 되노? 36억에 8% 곱해봐, 0.08. 2억 8,800이래, 그죠? 2억 8,800만 원 이자가 나가야 돼요. 그럼 이자 지불하고 하면 결국 요 투자는 4억 투자하면은 1억 1,200만 원 수익이 납니다. 이 말이 되겠지, 그지? 4억에 1억 1,200이니까 계산해봐라. 28%입니까? 지분 수익률이 0.28에 나오니까 28%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 유형의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초점이 또, 자, 요 B는 지금 지분 4억 투자하면 연간 4억의 순영업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36억을 연 8%율로 빌렸다. 그럼 이자가 나가야 되죠. 여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개가 더 나와. 연간 2%만큼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가치 상승분을 이렇게 줘요. 그럼 지금 얼마에 매입을 해서 40억에 매입을 했죠. 그죠? 40억짜리가 2%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그지? 2%만큼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 8천만 원만큼 가격 상승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요걸 이제 합쳐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 가격 상승분을 주면은 여기다가 가격 상승 이익을 합쳐줍니다. 8천 원을. 그래가지고 4억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분수익 구하는 요령은 요 형태대로 딱 나오니까 10분하고 12분 문제를 가지고 지분수익을 구하는 요령을 좀 한 개 더 해봅시다. 뒤에 13번 넘겨서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에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지금 올해 요 나올 유행이에요. 잘 봐둬야 돼. 지금 총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 중에 1,200만 원은 차입하고 자기 자본은 800만 원만 투자한단 말이야. 그리고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8% 이자로 빌렸어요.
그리고 연간 순영업 소득이 160만 원이 예상되고 1년간 가격 상승률이 2%가 주어져 있죠.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럼 자, 지금 지분 얼마 투자한다 그랬어? 800만 원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지분 그제? 800만 원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나요? 160만 원 난다 그랬잖아. 160만 원 난데 요거는 전부 내게 아니지. 1200만 원을 몇 프로? 8% 이율로 빌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자가 얼마 나가야 돼? 96만 원 이자가 나가야 되겠죠? 286, 맞죠, 그지? 그럼 96만 원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요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동산이 1년간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지금? 가격 상승 이익이 2%가 있잖아, 그죠? 2천만 원에 구입하면 2%만큼 가격이 상승하니까 40만 원만큼 가격 상승 이익이 생기죠? 요걸 이제 감안해서 계산해야겠지, 그지? 그럼 결국은 800만 원 지분 투자하면 요 앞에 다 계속 160에서 이거 빼고 200에서 96 빼니까 104만 원이네. 수익이 예상되는 게.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0.13이가 이건 13% 이렇게 되겠네. 그제? 계산해 보면 요 이제 13번 유형, 12번, 13번처럼 요 유형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 유형을 익혀 가지고 해결점을 갖추셔야 돼요. 요거는 올해 나올 확률 90% 넘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그다음에 15번으로 가서요.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1번에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미래가 불확실해.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이 몇 프로가 예상됐지만 그 예상 수익이 그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수익을 예상해 보니까 수익이 10%가 예상됐어요. 근데 실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18%가 나올 수도 있고 7%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3%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은 항상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을 뭐라 한다? 위험이라 한다니까. 이 예상 수익이나 기대 수익이나 내부 수익이나 뭐 예상 수익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제? 근데 이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고? 기대 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잖아.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기대 수익률은 항상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변동 가능성을. 이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 거야. 그럼 수익을 10% 예상했지만 그게 변화를 해버리면 투자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실제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실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 한다고? 그걸 위험이라 한다. 위험. 그러면 자, 이 실제 수익하고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위험인데, 물론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잖아. 그죠? 그 위험의 종류야 뭐 여러분이 구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5번 질문을 봐. 거기에 투자자 A가 12%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B 상가에 투자한 결과 32%의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었다면 이는 이론적으로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위험이다. 이것도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내가 10% 수익을 예상했는데 15%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럼 예상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더 발생했죠. 그래도 이 예상 수익하고 실제 수익이 차이가 나서 안 났어? 났잖아요. 그럼 그게 위험이라. 그러니까 내가 10% 수익을 예상했는데 실제 수익이 10%보다 떨어져야만 위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이 나와도 위험이야. 왜? 실제 수익하고 기대 수익률이 차이가 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10% 예상했는데 실제 수익도 똑같이 10%가 발생했죠. 그럼 이론적으로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 수익이 13%가 나올 수도 있고 8%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200%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전부 위험이야. 왜?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차이가 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하기 때문에 예상한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더 나와도 그것도 위험인 겁니다. 아셨나 무슨 의미인지? 실제 수익하고 기대 수익이 차이가 날 가능성을 위험이라니까 실제 기대 수익률보다 실현 수익률이 더 발생해도 그것도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개념을 한 개 좀 알아두면 좋겠고 뒤로 넘겨서 뭐 17, 18번 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앞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쭉쭉 풀어보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고 쉬워요. 설명을 별로 할 만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19번 문제로 가서 그것도 다 위험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거기 2번 지문을 봐요.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자, 요거는요, 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아니야. 우리 그 부동산 학에서는 위험이 두 군데가 나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있고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죠. 워포드라는 학자가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죠? 어떻게?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은 뭐가 있대요? 책 보지 마. 책 보고 그 시험 못 쳐. 시험장에 가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시험을 쳐야 돼.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이 뭐 있어?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죠?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민원 발생이나 소유권 문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법적 위험을 합니다. 개발의 위험 중에. 그리고 개발 기간 중에 비용이 상승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개발 기간 중에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은, 이거는 개발의 위험 중에서도 비용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투자의 위험이 아니고, 이거는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 중 비용 위험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중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 유동성 위험은 뭐야?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현금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처분하면 3억에 팔 수 있는 걸 급매를 하다 보면 2억 7천에 팔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단기에 급매로 손실이 오죠. 그런 위험을 뭐라 해? 그게 유동성 위험이라. 자, 18번 왼쪽에 18번에 5번 지문을 봐요. 18번에 5번.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즉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못 받는 거죠. 현금이 급하면 급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팔면은 시장 가치가 3억이 되더라도 급매로 2억 7천을 받아보면 3천만 원 손실이 왔잖아요. 이런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19번의 2번은 이거는 유동성 위험이 아니고 개발 위험 중에서도 비용 위험을 뜻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뒤로 제가 넘겼어. 21번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하며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값이 클수록 위험이 큰 투자로 평가된다. 그렇죠? 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분산 이꼬르 표준 편차의 제곱.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산도 커지죠. 분산이 바로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 크다요. 그만큼 위험이 높다 그런 뜻이 되겠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고,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뭐죠? 기대 수익률. 우리가 수익을 측정할 때 기대 수익률로 수익을 측정하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 보통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대요?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있으면 거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주죠.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그죠? 뭐 호황일 때, 불황일 때, 그다음에 뭐 그 중간 정도일 때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10%, 15% 뭐 그다음에 또 뭐 12%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발생 확률을, 그죠? 20%, 뭐 30%, 50% 이렇게 주잖아요. 이 상황별 예상 수익률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서 나온 값을 전부 합산하지 않습니까? 요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 가중 평균한다 그러잖아. 가중 평균. 그래서 가중 평균 작업을 통해서 수익을 측정하니까 이 평균이라는 용어도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랬지. 그래서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 또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다음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 용어를 기억하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시장 이자율 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런 것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고, 이건 위험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의 적용은 위험이 클수록 보다 낮은 할인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높은 할인율을 정하는 겁니다. 보다 위험이 높아질수록 높은 할인율을 정해서, 즉 할인율을 높인다는 말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하향 조정이 아니고 이 요구 수익률을 상향시켜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지.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이걸 줄여서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그냥 할인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뭘 의미하죠? 요구 수익률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구 수익률이나 위험 조정 할인율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위험하고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 있죠? 비례 관계 있다. 위험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증가해서 위험이 높아질수록 요구 수익률도 증가하는 겁니다. 항상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지? 이걸 바로 상시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게 조정하는 거야.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즉 상향 조정하는 거지.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는 말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할인율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인데 투자 가치를 산정할 때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근데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 요구 수익률, 수익을 지금 할인하고 있는 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말이 할인율이 상승한다는 뜻이죠. 요 분모에 있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 가치는 낮게 계산돼 나오겠지.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면서 위험이 제거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꼭 기억할 게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가 아니고 높인다가 초점이라. 높은 할인율을 조정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하향이 아니고. 오케이?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높게 상향 조정해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입니다. 이건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정기 예금에 대한 투자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배제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나 국채가 바로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이잖아, 그죠?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입니다.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손실을 전혀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투자자는 무위험 수익률의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 이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거는 투자 후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이죠.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이야. 시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 위험 할증률이 위험이 증가했을 때 높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죠. 그죠? 근데 위험을 감수한다면 위험 할증률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요구수도 상승하는 거야.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정기예금이나 국채에만 투자한다는 말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 투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위험 할증률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무위험 수익률. 바로 이 무위험률만 획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위험한 투자를 다 제외시켜버리면 위험에 대한 대가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번에 감흥도 분석. 다른 말로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인데 바로 종속 변수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민감도 분석은 투자 후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변하면 수익도 따라서 변합니다. 그지? 우리가 계산해 내고자 하는 게 수익이죠. 그죠? 요 수익을 결과치 또는 산출 요소라고 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투입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입 요소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른 말로 독립 변수.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수익이 이 산출 요소인 수익을 종속 변수라고 하거든요. 투자 후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임대료 수익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또 영업 경비 수익에 영향을 주죠. 이자 비용도 수익에 영향을 주죠. 세금도 수익에 영향을 주겠죠. 부동산에서 감가가 어느 정도 생기지 감가 증가도 수익에 영향을 주고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잖아요. 이 요인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보면 수익도 따라서 변하는데 실제 수익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게 민감 분석이죠. 민감 분석을 해보면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수익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영업 경비인지 임대료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업 경비가 가장 이제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 경비 지출을 억제해서 경비를 잘 관리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예, 아주 합리적인 위험 처리 방법인데 바로 종속 변수. 이 종속 변수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그러니까 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판별해서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 처리 방법이 바로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뭐란다? 그걸 독립 변수라고.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수익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뭐가 종속 변수고 뭐가 독립 변수인지가 바뀌면 안 돼. 23번에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추구형 투자자에 비해 낮은이 아니고 높은 위험 대가를 요구한다. 높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 추구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낮은 모습이 아니고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위험이 증가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자일수록 더 큰 보상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위험이 5%가 주어져 있어. 그럼 5%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수익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위험이 3%만큼이 더 증가했어. 똑같이 3% 위험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보수적 투자자든 공격적인 투자자든 위험 회피형이든 위험 추경이든 간에 누구나 3%만큼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위험이 3% 증가했으니까 3%만큼 위험을 더 감수한다면 수익도 더 원하겠죠. 근데 누가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수록, 그러니까 위험 추구형보다는 위험 회피형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훨씬 꺼리죠. 또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누가 보수적인 투자자가 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자일수록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봐라. 무위험률은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수익률이죠. 요 무위험률이 뭘 뜻해요?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5%다. 그럼 이 5%만큼은 위험 추구액이든 위험 회피액이든 공격적인 투자든 보수적 투자든 누구나 투자를 하면 5%만큼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이거는 모든 투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5%가.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위험이 3% 증가했습니다. 3%. 또 똑같이 위험이 3% 동일하게 위험이 3% 증가했어요. 그러면 3%만큼 위험을 더 감소하니까 더 큰 수익을 원하겠죠. 근데 공격적인 투자자하고 보수적인 투자자 중에 누가 더 큰 수익을 원하겠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훨씬 더 큰 수익을 원한다고.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자보다는.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나는 3%만큼 수익이 증가했으니까 3%만큼 수익이 더 나오면 투자하겠다. 추가적으로 3%만큼 위험을 더 원해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나는 5% 이상 수익이 더 안 나오면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3%나 5%가 뭐가 될까요?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5%는 무위험률에다가 3%까지 합쳐서 8%로 수익을 원하게 되겠지. 근데 공격적인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졌잖아요. 5%에다가 5%를 원하니까 10%로 요구 수익이 상승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이 말이야. 항상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수록 그러니까 또 위험 추구형하고 위험 회피형을 비교해봐도 위험 회피형이 훨씬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죠. 그런 사람이 더 큰 공격적인 투자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보수적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수록 더 큰 수익을 원하니까 1번이 바로 틀려있죠. 높은으로 다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미래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게 이제 뭐야?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게 이제 독립 변수인 투입 요소입니다. 지금 민감도 요소를 뜻하는데 요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에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민감도 분석의 일종인데 잘 들어요. 민감도 분석은 미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투입 요소를 한 개씩 변화시켜 가는 거야. 임대료가 변할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자가 변할 때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금이 변할 때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가, 요 투입 요소를 하나씩 변동시켜 가는 겁니다. 그걸 민감도 분석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지문은 이게 아니야. 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를 요 요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거야. 임대료, 경비, 세금, 이자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변화시킬 때 실제 수익이 얼마나 크게 변동하는 걸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민감도 분석의 일종이죠. 이걸 뭐라 하느냐. 고치거나 한 게 이런 기법을
민감보험수 중에서도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기법. 바로 여러 가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동시에 변화시켰을 때 수익이 실제 어떻게 변동하는가. 민감보험수 중에서도 이제 민감보험수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하나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번 질문처럼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동시에 여러 개를 한 번에 변화시킬 때 수익이 실제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거. 이런 분석을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참고로.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지문이 두 개가 똑같은 건데요. 자, 4번에 보수 예측 방법이 뭡니까? 수익을 가급적 낮게 추정하고 비용을 높게 예측해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수익은 낮게 예상이 되는 데 비해 나가야 할 비용이 크니까 투자를 해봐야 별로 득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꺼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보수적이라 하는데 바로 4번이나 5번 지문은 같습니다. 5번에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 의사 과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보수 예측 방법이다. 수익을 하향 조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예측 방법이 가장 낮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최대, 중간, 최소 이렇게 수익을 3단계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낮은 최소의 수익률이 자기가 원하는 요구수익보다 더 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아주 낮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하향 편기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예측 방법은 가장 낮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했죠. 그로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요.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의 극대화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가장 낮은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낮게 비용을 높게 추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바로 보수 예측 방법이 되겠고요. 역시 뭐 앞부분은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없고 뒤로 가서 26번 봅시다. 요 앞에는 크게 뭐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26번에 투자의 위험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민감도 분석이란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른 결과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민감도가 클수록 순년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이 큰 투자로 평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 바로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이 하나씩 변할 때 실제 이 수익이 어떤 큰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요걸 딱 판별해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 경비가 만약에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 영업 경비 지출을 억제하는 거야. 경비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실 규모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위험 관리 전략 중에 손실 규모를 줄이는 민감도 분석이나 포트폴리오를 위험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 통제. 바로 위험을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라. 민감도 분석의 개념을 이렇게 알아놓고 민감도 분석의 위험 관리 방법 중에서는 위험 통제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해둬요. 두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의 적용은 위험이 증감에 따라 보다 높은 요구수준을 적용한다. 즉 할인율을 높인다. 높은 요구수준을 적용한다는 말이 요구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말이나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할인율이 바로 요구수준이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해버리는 전략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 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인플레율에 따라 연동하는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위험을 임대인에게 증가시키는 위험 증가 방법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이 인플레율에 따라 변동하는 임대차 계약이 뭐야?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인플레가 발생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실이 생겼으니까 그 손실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거죠. 이게 임대료 인상 계약이야. 임대료 인상 계약. 근데 이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게 아니야. 당연히 임대료 인상은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이죠. 위험 관리 방법 중에 위험 증가가 바로 내가 부담할 손실을 다른 주체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증가잖아.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변동금리를 청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떠넘긴단 말이야.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 다음에 또 임대료를 인상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실을 떠넘기죠. 이것도 위험 증가죠. 그지? 그리고 주택 선분양도 건설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주택을 팔아서 위험을 떠넘기잖아요. 그죠? 선분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급 계약이라든가 하청 계약을 체결하면 도급을 받은 수급인에게 손실을 떠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자율 수합이라는 게 있죠. 금리 조정 방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긴 건데, 여기 임대료를 인상하는 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험을 증가시킨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증가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3번은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수적 예측이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은 가급적 낮게, 그리고 비용, 지출은 가급적 높게 예측하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 수익을 낮게, 비용을 높게 추정하는 방법이 보수적입니다. 낮고 높은 게 바뀌면 안 되겠지. 그리고 5번에 충당금의 설정 등은 위험 관리 전략 중 위험 보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이 이렇게 위험 증가가 있죠. 두 번째는 또 위험 보유. 위험 보유는 이제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고면서 자체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충당금이라든가 준비금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대손 준비금이나 손실 충당금. 이걸 설정해 두는 게 바로 위험을 스스로 떠안고면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게 위험 보유고. 그리고 위험 회피. 위험 회피는 뭐지? 손실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다 피해버리는 거야. 그지? 손실을 전혀 보지 않겠다는 거죠. 위험 회피는. 어떤 게 있노? 이거 기억하셔야 돼. 위험한 투자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만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국채만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대표적인 위험 회피예요. 손실을 전혀 보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리고 위험 또 뭐가 있어? 통제가 있잖아. 그지? 위험 통제는 손실 규모를 줄이는 거야. 좀 전에 어떤 게 있다 그랬어 여기에? 민감노보수이나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으로 손실 규모를 주는 위험 통제 수단입니다. 위험 관리 방법 네 가지 구분하셔야 된다. 위험 회피, 위험 보유, 위험 통제, 위험 증가의 어떤 것들이니까 이 사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7번 요 민감분석을 자꾸 내고 있는데 보니까 1번 좀 봐라. 27번에 1번 민감분석은 종속 변수의 변화에 대한 독립 변수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틀렸어요. 자, 이 독립 변수들이 바로 수익에 영향주는 요소들이야. 요것들이 변할 때 종속 변수인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겁니다.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위치가 지금 바뀌었잖아. 그지? 종속 변수가 변할 때 독립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요 여러 가지 수익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 요 독립 변수들이 변할 때 종속 변수인 수익이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받는가, 그걸 분석하는 게 민감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수익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매상고 추계 방법 중에죠.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에 회귀 모형이라는 게 있지. 회귀 모형, 회귀 분석. 우리가 계산해내고자 할 게 뭡니까? 매상고를 계산하고자 하죠. 그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겠죠. 점포의 면적이라든가 상품의 특성이나 뭐 지역 주민의 소득이라든가, 그죠? 인구수라든가 뭐 보행자 비율이나 주차 대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매출에 영향을 주죠.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로 설정하는 거야? 계산해내고자 하는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두고 종속 변수가 매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 독립 변수입니다. 항상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 변수라고 계산해내고자 하는 게 종속 변수야. 그러니까 민감도 원수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이니까 수익이 어떻게 크게 영향을 받는가 분석하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투입 요소인 독립 변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 독립 변수들이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민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려 있고요. 자, 28번 문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구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과 시간에 대한 대가의 합으로 그랬어요.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지. 그리고 시간에 대한 대가가 뭐? 무위험률이지. 이 위험 할증률하고 무위험률 두 개를 합친 게 요구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리고 시간 대가에 해당하는 무위험률은 거의 나오네. 시간 대가에 해당하는 무위험률. 이거는 투자자에 따라 차등제로 적용되므로 요구 수익률 투자마다 상이한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틀렸지. 무위험률이 투자마다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요 봐봐.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요 무위험률은 그죠? 모든 투자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이 정기금 이자율이 5%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에게나 투자만 하면 5%의 수익은 일정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투자자에게 상이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투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뭐가 투자마다 다른 거야? 위험 할증률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 투자자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시간 대가에 해당하는 무위험률이 아니고 위험 대가에 해당하는 위험 할증률, 위험 대가에 해당하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에 따라 차등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전부 달리 계산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번이 바로 틀려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도 커지지.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도 커집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고, 이걸 바로 상쇄관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위험이 증가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수록 더 큰 보상을 원한다 그랬죠. 그로 세 번째 보면 위험 회피형이 위험 추구형보다는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또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더 큰 수익을 원하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위험을 꺼리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공격적 투자보다 더 큰 대가를 원해. 항상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수록 더 큰 보상을 원한다. 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전적 수익률. 이거는 투자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한 것과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사전적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했어? 상황별 예상 수익률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계산했단 말이야.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죠? 이렇게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있으면 거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가지고 나온 값을 전부 합산해줬죠. 이렇게 가중 평균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기대수익률을 산정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다면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더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고. 뒤로 넘겨서 29번 문제는 역시 다 중복적인 지문들이고 어려운 게 없는데요. 29번은 4번 지문을 한번 봐봐라. 위험한 투자를 배제하는 경우 투자자는 아무런 수익도 획득할 수 없다. 이런 걸 또 맞다고 그래. 틀린 거야 이게. 왜 틀렸죠? 자, 위험한 투자를 배제시켜버리면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으면 선택을 안 하고 다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투자는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만 선택한다. 그죠? 그런 투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봐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험 할증률은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니까. 그지? 근데 무위험률은 이건 시간에 대한 대가니까 투자만 한다면 투자 후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라.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투자만 한다면 무위험률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만 선택한다고 해서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건 아니죠. 무위험률만큼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은행에 예금하면 아무런 위험이 없죠. 그게 은행에 예금하는 게 바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고 나는 위험을 감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예금해 놓겠다. 이게 위험을 감수 안 하는 투자야. 근데 1년 지나면 이자할 만큼 수익이 붙어 있잖아. 그죠? 그건 누구나 다 획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수익도 없는 게 아니고 무위험률만 획득할 수 있다 그래야죠. 무위험률만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려 있고요. 31번에 역시 다 너무 이 중복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요.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5번 질문을 한번 볼까? 31번에 5번. 시간 대가인 무위험률이 투자자마다 상이하므로 개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요거 아까 나왔었지.
무위험률은 투자마다 서로 달리 나타날 수가 없고 모든 투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투자마다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거는 뭐고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란 말이야. 시간에 대한 대가는 모든 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투자마다 상이하게 달라지는 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입니다.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수율도 투자마다 전부 달리 계산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구수율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 말이야. 투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 수익률이 요구수율이죠. 32번에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고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를 아직 안 한 거야. 근데 투자를 하려면 나는 여기서 최소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면 좋겠다고 원하는 게 있죠. 그게 요구수익이니까 요구수익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내가 여기 투자를 하면 최소 몇 프로 정도 수익은 나와야 좋겠다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이 있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요구수익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최소한도의 수익률. 그게 바로 요구수익률이에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요구수익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뭐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동의어가 많습니다. 요구수익률은. 그리고 두 번째 총투자 수익률은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왔다. 총투자 수익률이 나왔는데 총자본 수익률이나 총투자 수익률은 같은 말이죠. 이거는 총투자 수익률이 아니고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거는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에서 세전 현금 수익가 차지하는 비율. 그걸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 수익률을 하고요. 총 투자 수익률은 아까 나왔지? 요거. 총 자본 수익률이나 총 투자 수익률이 같은 말이죠. 그죠? 바로 총 투자액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그걸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총 투자액에서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또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종합 자본 환원율. 이 동의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투자 수익률이나 종합 자본 환원율이나 뭐 총자본 수익률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지분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금으로 나눈 거는 지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해야죠. 채택하는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채택, 기대 수익률이 적으면 기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렇네요. 여기 옳은 질문이다. 여기 봐봐라.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에 해당이 되면 차감해야 되겠죠. 근데 해당되지 않으면 차감해서는 안 되지. 소득세는 밑에서 계산했죠.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영업경비가 아니잖아. 그지? 소득세라든가 부채 서비스액이나 기타 소득 공실불량부채는 경비에 포함해서는 안 되죠.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차감해서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차감해서 안 돼. 경비가 아니니까. 경비에 포함하면 순nhập 소득 계산할 때 빼야 되잖아. 그죠?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재산세는 우리가 보유기간 중에 내가는 세금이죠. 그건 경비야. 영업경비. 그래서 재산세는 경비에 해당하니까 재산세나 전기료, 수도료, 관리인 급여, 그다음에 수선비, 유지관리비, 광고비 이런 거는 다 지출해야 될 항목이죠. 보유기간 중에죠. 그런 게 경비야. 그러니까 재산세는 영업경비이기 때문에 순nhập소득 계산할 때 차감하겠죠. 경비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재산세는. 근데 취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 그다음에 또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취득단계 이미 냈잖아. 보유기간 중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소득도 팔아서 내지 보유기간 중에 내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소득세는 보유기간 중에 내지만 순영업소득 계산한 뒤에 밑에서 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경비가 아닙니다. 재산세만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기간 중에 나가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고 재산세는 경비입니다. 근데 영업소득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이겠죠. 5번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nhập소득을 산정해서는 안 되고 포함해서는 안 되죠. 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뭡니까?
뭐라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이 이거야. 공실 및 불량부채. 이 공실 및 불량부채가 회수 불가능한 거죠. 공실이 임대로 안 들어가잖아. 불량부채가 뭔데? 다른 말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임차인이 월세 때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불량부채라고. 월세 때 먹은 거. 회수 불가능한 거죠. 그게 공실 불량부채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고요. 요 기타 수입은 또 기타 소득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영업 외 수입. 임대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임대료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는 임대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이걸 영업 수입이란다 말이야. 영업 수입 또는 영업 이익. 그게 임대료라. 근데 기타 소득은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 수입 이런 걸 뜻하죠. 이런 걸 영업 외 수입이라 합니다. 근데 영업 외 수입이나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은 위에서 다 계산을 했지. 경비이다 아니다.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 요 위 아래에서 계산된 네 가지 항목은 영업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영업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니까 순영업 소득 계산할 때 차감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영업 경비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구분하겠네. 이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걱정스럽다. 자, 뒤에 33번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에 가로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죠. 지금 우리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지? 이렇게 가중 평균을 내서 수익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비관적일 때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일 때 세 가지 상황을 주고 확률이 20, 40, 40이가 20%, 40%, 40% 수익을 그 확률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비관적일 때는 4% 수익이 예상돼.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는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그리고 낙관적일 때는 10% 수익이 예상됩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상황별 수익률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전부 계산해서 합산하니까 몇 프로 수익이 나왔다? 8% 수익이 예상됐다 이 말이야. 요때 이제 요 정상적일 때 수익이 몇 프로가 예상되기를 계산해봐라 이 말이죠. 그지? 지금 비관적일 때는 4% 수익 예상되나 확률이 20%죠. 그럼 요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라 그랬잖아. 곱하면 비관적일 때는 0.8% 수익이 예상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낙관적일 때는 10%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40%죠. 그럼 곱하면 4% 수익이 예상되는 거지. 정상적일 때는 몇 프로 수익이 나올지 몰라. 근데 여기에 40%를 곱하면 몇 프로가 나오겠죠? 근데 요 세 가지를 전부 합치니까 몇 프로가 나왔다? 8%가 계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Y에는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됩니까? 4.8에서 4.8을 빼면 Y 이꼬르 3.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2% 돼야 되는데 40에 X를 곱한 게 3.2죠. 40% 곱하기 X가 몇 프로? 3.2%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X는 4, 8, 30이니까 X는 8%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정상적 때는 8% 수익이 돼야 되겠고 34번 이건 뭐 똑같은 유형이에요. 가상적인 아파트 사업에 대해 미래 환경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곱해가지고 합쳐주면 되죠. 자, 지금 비관적일 때는 10%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20%다. 곱하면 몇 프로고? 2%. 비관적일 때 2%. 정상적일 때는 15%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45%면 15 곱하기 0.45 하면 6.75. 그죠? 정상적일 때는 6.75%.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는 20%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35%니까 곱하면 7%. 그럼 세 개 합쳐봐. 비관적일 때 2%, 정상적일 때 6.75, 낙관적일 때는 7%라. 세 개 합치니까 15.75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겠죠. 이거는 곱하는 거니까 전부. 안 하면 연습해 집에 가서. 될 때까지 연습해요. 나옵니다. 기대수익 계산하는 문제는 올해 무조건 나올 차례죠. 또 10년에 8번 나왔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33, 4번 유행은 익혀놓고 손에 익어야 돼요. 35번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 또는 뭐 내부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 이거는 예상되는 수익률,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 비체계기업은 전혀 제거되지 않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만 갖는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돼. 모두, 그죠? 모두 제거되지만 상관계수가 1이 돼버리면 위험이 전혀 제거될 수 없죠. 왜 위험이 전혀 제거가 안 됩니까?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기 때문이라. 상관계수가 1이면 수익률이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으니까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점이 모두 제거돼요. 그런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기 때문에 비체계점이 모두 제거돼서 분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디귿의 진이익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사유의 변동 문제가 증감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진이익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져요. 근데 진이익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 그 말이고, 진이익계수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해진다는 뜻이죠. 그죠? 소유가 부유층에 편중돼 간다.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과 관련된 위험으로 분산조를 통해 회피할 수 있다.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면, 포트폴리오 분산한다면 회피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으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분산 투자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리고 미험의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분산이 동일한 경우 평균이 큰 걸 선택하나 작은 걸 선택하나.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투자 원칙이 뭐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투자 원칙이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야.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위험 해모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럼 지배 원리는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한 투자한 중에서는 뭘 선택하고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평균이 뭘 뜻해요? 수익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동일하다면 위험, 분산이 작은 것을 선택하겠죠. 평균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작은 걸 선택하고, 분산 값이 동일하단 말이야. 분산, 위험이 동일하다면 평균이 큰 걸 선택하겠죠. 그죠? 평균이 수익을 뜻하고 분산이 위험을 뜻하는 거잖아. 그럼 분산이 동일하다면 평균이 큰 걸 선택하고, 평균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고 위험 회피형 투자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산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위험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평균이 큰 투자를 선택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위험과 수익 분석이었고, 지금까지 해서 한 2개 정도 예상해 봅니다. 2개. 위험과 수익 분석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지대주가에서 지분수익을 계산하는 거, 요 지분수 계산하는 문제, 계산 문제 한 개. 이렇게 해서 2개 정도 예상하면 되겠고, 2장의 합표의 시행가치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역시 2문제짜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합시다.